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오늘 달라진 사회 공기에 놀란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레인님, 주식장 왜 개장 안 하나 했더니 수능이었군요. 아, 주변에 학생이 없어서 제가 몰랐습니다 하셨고요. 4860님, 오늘 수능 보는 모든 친구들 힘내세요. 5339님, 드디어 둘째가 수능 봅니다. 첫째는 수시 빨리 합격돼서 편안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많이 떨립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 견인포님 오랜만에 오셨죠. 우리 고딩이 수능장 데려다주고 출근길입니다. 아, 얼마나 떨리실까요? 조계사에 아침에 보니까 한 6시부터 어머님들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성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고 짠하기도 하고 오늘 모쪼록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책이 한 권 있거든요. 엄마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 제목이기도 해요. 억만장자가 되려면 대학을 중퇴해야 할까? 책 제목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쓰신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의 대표 권호상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회사 이름도 특이하고요.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 프라이머까지 들으면 약간 라이머 이런 랩하는 분들도 떠오르는데 사제랑 파트너스라고 하니까 요건 또 약간 성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만 사제지가 날 때 그 사제의 의미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 억만장자가 되려면 대학을 중퇴해야 할까?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하대 동문이지만 졸업은 안 한 사람들. 그래 생각해보니까 대학을 중퇴했고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그렇지만 대학 중퇴가 억만장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거고 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그 출발점 자체는 그러니까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되는 게 눈에 많이 띄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저커버그 외에도 사실 오라클이라는 또 회사를 창업한 레리 앨리슨이 이제 세계 5위의 그 부자인데 B2B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유명한 회사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7번째 갑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라의 창업자인 아망시오 오르테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의 패션 기업. 네. 오르테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 중퇴도 아니고 중학교 중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위를 내보면 전체 그 1등부터 7등까지 중에 4명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저 유명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역시 또 대학 리드 칼리지를 중퇴한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일단 세 종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학력을 어떤 능력이나 연봉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이렇게 애써 못 본 척하려고 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학의 관점으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학 중퇴하고 억만장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굉장히 또 주목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좀 이제 제일 지나친 건데 이렇게 대학을 중퇴하는 걸 혹은 학업을 중단하는 거를 억만장자가 되는 길로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죠. 오호, 3번은 좀 위험한데요. 예. 그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한국에는 차고가 없어서 억만장자가 안 나온다. 이 사람들 보통 그 차고에서 창업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집에 차고가 없다 보니 이런 스타트업이 안 나온다라고도 하는데 일단 세 가지 반응 모두 이 궤도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그 상관관계 자체에 보통 많이들 주목을 하지만 그 상관관계를 지배하는 어떤 근본 원리가 밝혀지지 않은 건 사실 헛된 신기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진본 원리가 있는 관계, 즉 원인과 결과, 줄여서 보통 저희가 인과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런 이제 책을 제가 이번에 썼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상식적인 얘기긴 해요. 억만장자가 되는 길을 학업 중단이 그 조건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 대체적으로 그 평균 우리가 평균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의 연봉을 받고 어떤 학교를 가더라.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디에 살더라. 근데 이 평균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평균이라는 개념 이거 좀 문제 있다고 1장부터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여러 분야에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거를 이제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뭘까요? 궁금하네요. 어떤 게 이상적인 그래서 겁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남편은 네. 신장 178cm, 연소득 5,270만 원, 자산은 2억 5천 무려 3만 원 이렇게 아주 너무 정확한 야. 숫자를 네. 뭐 제시하고 있고 이제 이상적인 아내의 경우 뭐 연소득 4,398만 원, 자산 1억 8,118만 원 이렇게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나온 방법이 네. 사실은 평균을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본인의 희망사항을 써내면 그 평균치를 그 숫자를 해보니 이런 숫자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 이상적인 상태를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상형의 평균하고 우리 실제 현장의 평균은 참 간극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그 조사 결과가 한 결혼정보업체 25세에서 39세 사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뭐 그 표집한 인원이 적긴 합니다. 500명 대상으로 했다고 하니 이게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눈은 되게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 평균 소득, 평균 자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큰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상태와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그 나의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또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분명히 있고 여기서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거는 500명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조건을 단순히 평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바라는 상태 자체를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이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조건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를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도 생각이 나요. 체질량 지수, 비만 지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요 숫자 안에서 벗어나면 당신 건강에 문제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어때요? 그거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 이제 아돌프 케틀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천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이제 천문 대장으로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런 천문가들이 사용하던 그 어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평균을 내는 방법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적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거는 뭐 그 군인들의 그런 어떤 신체 치수 같은 거를 이제 뭐 평균을 통해서 표준화시켜서 측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고 그 케틀레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BMI라고 부르는 체질량 지수이기도 합니다. 케틀레가 만든 이 BMI 체질량 지수가 1840년대 초반에 스코틀랜드 병사 6천여 명의 가슴둘레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 그 사이에 우리 식생활도 많이 달라졌고요. 네. 생활 방식도 달라졌는데 여기에 맞춰서 아 내가 뚱뚱해 그러면 이거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평균 수치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 케틀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심지어 한 발짝 더 나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인이라고 하는 네. 롬모아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평균인 것이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대표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어떤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형이나 뭐 질병을 구성하게 된다. 흉측한 괴물이 된다. 뭐 이런 어떤 평균만이 옳다. 어떤 전체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네. 주장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런 또 폐해도 좀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요. 평균에서 벗어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주장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금융권으로 한번 가보죠. 금융권에서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떻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다우존스 지수, 코스닥, 코스피 이것도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와 주가가 떨어지거나 적게 오른 회사 모두의 오름폭 내림폭을 다 종합해서 보여주는 평균치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뭐 내 종목이 떨어지면 그 즐거운 거 아닌데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이런 기준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군요. 그 평균 그러니까 그 이제 주가 지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코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지수로서 주식 시장 전체를 대표해서 나타내는 어떤 평균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주가 지수가 오르면은 그 주식 시장에 있는 그런 거래자들 모두 다 이제 이익을 봤어야 될 것 같고 나는 당연히 평균으로부터 이제 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최소한 뭐 반 정도는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작년 장에서 그걸 기대한 사람이 특히 많았죠. 네.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주가 지수가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어떤 개인 관점에서 막상 그 수익이 나는 그 비율은 사실은 반보다 한참 못 미치는 한 뭐 20%에서 30% 정도인 것이 사실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어떤 그 평균 수치,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로서의 주가 지수의 그 변동에 너무 지나친 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에 지나친 의미 부여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평균치, 기준치 이런 걸 사용한 건 그런 게 하나 있으면 길 잡기가 편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게 없다고 치고요. 평균보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평균의 개념을 조금 더 그 두 여러 가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확장을 하면 이제 상관관계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상관관계. 예, 그 상관관계도 사실 평균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요거는 인과관계랑 좀 다른 거죠. 인과랑 이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학 그 수업 첫 시간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그 상관은 인과를 추억은 방울방울 떠오르네요. 네. 인과를 이제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막상 현실에서 우리가 그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보면 상관을 관찰해 놓은 걸로 마치 그 둘 사이에 어떠한 인과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그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 뭐 주가는 좀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어떤 그 통계적인 관찰은 일단 가능한 거고요. 네. 관찰 자체는. 그리고 이제 그 관찰로부터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 지표들, 예를 들어 상관계수라든지 이런 걸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사이에 어떤 특정한 원리가 있는 거를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실제로 거래도 많이 트레이딩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그 인과라고 부를 만한 원리가 개입돼 있지 않은 것이라면 그런 단순한 관찰에 의존한 상관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면 안 된다. 네, 우리 이쯤에서 우리 대표님이 평소에 하시는 업무가 벤처캐피탈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헷갈리는 일이 되게 많을 텐데 네. 지금 방금 금리 얘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서 증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리가 그 뒤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장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원리가 있고 또 반대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들 어떤 뭐 인플레이션이 점점 이제 가중되고 있다든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또 어떤 선제적으로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대응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이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현상 자체만으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를 얘기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인데 좀 눈에 띄는 거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달라졌을 때 눈에 띄는 변수가 무엇이 있었느냐 할 때 금리가 1번으로 눈에 띄는 거다라는 말씀인데 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학교로 가볼까요? 학력과 소득의 상관관계.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부자 돼. 열심히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컸는데 오늘 수능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들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네. 통계로 실제로 보면 학력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그 한국의 직업정보라는 자료를 보면 이제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들 중위소득이 이제 3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3,800만 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이제 5,200만 원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걸로부터 역시 공부를 그 많이 해야 그만큼 이제 연봉도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종의 평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앙값이거든요. 중위소득이라고 네.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막상 그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계산해 보면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 소득의 분포가 사실은 그 학력의 차이로 인한 그 어떤 중앙값의 소득의 차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는 야악한 어떤 상관은 있을지언정 그 학력의 그 어떤 유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지배된다기보다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다른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소득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건
학력이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긴 사람 가운데 연봉이 높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건 현실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가다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그 화두를 던졌던 네. 그 대학 중퇴에서 왜 어떤 그 이제 그런 억만장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가라는 또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을 그러니까 그 공부를 오래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그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연봉에 그런 그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질 거는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이제 정말 막대한 그런 이제 부를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은 아닌 것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이 가져오신 통계를 보니까 즉 작가님의 결론은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 간의 격차가 학력이 달라서 나타나는 연봉의 격차보다 훨씬 크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력의 격차 때문에 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는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뭐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금융권에서도 인과관계랑 상관관계 이런 것들 헷갈려서 나타나는 오류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 8조 원을 날린 사건이 있었다는데 이건 뭡니까? 그 이제 아마란스라는 이제 헤지 펀드고요. 네. 당시에 이제 한 운용 자산이 한 11조 원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2006년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그 이 아마란스라는 그 헤지 펀드는 에너지를 주로 트레이딩하는 데였는데,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가격을 이를테면 예측을 해서 이제 뭐 배팅을 하고 이제 이런 데였는데, 이 그 천연가스 가격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 가격은 이제 올라가고 4월 달 가격은 내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은 이제 겨울이 끝났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통계적인 그런 상관이 관찰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찰에 그 기반해서 이제 그런 트레이딩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그 돈을 벌었지만 2006년에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서 그 4월물 가격이 내린 건 맞았는데 3월물 가격이 4월물보다 심지어 더 떨어지는 바람에 양쪽의 포지션을 다 갖고 있었던 이 그 아마란스라는 헤지 펀드가 결국 이제 완전히 청산이 되고만 너무 손실이 커서 8조 원에 가까운 7.8조 원이라는 손실을 보고 결국 이제 청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러니까 이럴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큰 코를 다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의 결론은 평균 혹은 상관의 오류. 그래서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지 말아라. 근데 인과관계를 상관관계랑 이렇게 어떻게 정밀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 인과를 인과로 만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만드는 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힘이 존재해야 되고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 순서인데요.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나올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먼저 존재하고 그 존재한 원인으로부터 이제 결과가 위치해야 된다. 이런 걸로부터 그 인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 순서 그건 알겠는데 대부분 시간 순서가 파악이 돼도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엄마 아빠가 키 크니까 아들도 크더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들이 키가 크는 데는 수많은 농구장의 출입과 일찍 취침에 들었던 아이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겠죠. 여러 가지 알쏭달쏭한 화두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결론이 보다 뾰족하게 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간 억만장자가 되려면 대학을 중퇴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저자에 대한 답은 아니다 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의 권호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